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이제 노무사 1~2월 반 이론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 제가 이제 그 실러버스 보시면은 제목에다가 아예 기본 플러스 심화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올해부터 노무사 시험이 이제 40문제로 늘잖아요. 40문제로 늘면 우리나라에서 경영학만 갖고 40문제 만드는 시험은 물론 40문제짜리는 있어요. 다른 무슨 가맹거래사, 경영제도사 이렇게 보다 보면 40문제짜리가 간혹 있긴 있는데, 회계사 같은 경우도 40문제지만 그 안에 이제 재무관리를 많이 내는 식으로 해서 경영학 파트는 24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올해 최초 시험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40문제로 만들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갈 건데, 이걸 난이도 조절을 못하면 또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돼요. 이게 이제 출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문제를 만들면 난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초짜가 문제를 만든다 그러면 또 사정없이 어렵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우려해서 저희가 1~2월 반 수업을 기본을 또 다시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7, 8월에 했거든요. 기본만 했기 때문에 그때 9회짜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좀 동영상으로 좀 보시면서 그거를 좀 봤다는 가정하에 제가 그거를 복습시켜 드리고, 그걸 이제 다 할 거예요. 7, 8월 했던 걸 다 할 건데, 그 대신 좀 빠르게 복습시켜 드리고 이제 심화 개념을 좀 더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8회나 9회를 저한테 수업을 요청을 했는데, 도저히 그거 갖고는 40문제짜리 수업이 안 나온다. 그래서 한 12회 정도로 한번 해보자라고 일단 했어요. 그래서 12회 정도를 하면서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한 번 정도 더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실러버스 상에서도 9회 플러스 4회 정도 보강 예정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3회까지는 여러분의 스케줄이 허락되는 한 제가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보강을 언제 할 거냐. 제 뒷장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그냥 금요일로 쭉 가다가 3월 첫째 주가 수업이 없대요. 3월 둘째 주에 이제 수업을 이제 문제풀이반을 새로 시작하니까 한 주가 빈대요. 그래서 3월 첫째 주 한 주를 최대한 저희가 풀로 좀 활용해서 여러분의 시간 되는 한, 그래서 시간을 미리 좀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예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경영학을 한 4회 정도, 많으면 5회 정도 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벅차다. 만약에 벅차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학원하고 상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화요일날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화요일날 수업이 없기 때문에 학원 이 강의실에 허락을 하면 화요일을 몇 번 만나서 미리 조금 주 2회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추후 협의를 했냐면, 여러분들의 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서로 모아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 막 지금부터 주 2회 가고 그러면 또 벅차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동영상도 볼 거면 또 조금 앞에 스케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그런 거 감안해서 1월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금요일만 쭉 가고, 그러면서 협의했다가 혹시 이제 3월에 한 주를 무리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주 2회 정도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게 중지가 모아지면 화요일 정도를 다시 확보해서, 여러분도 저도 학원도 확보해가지고 화요일 몇 번 넣어서 3월 첫 주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여러분이 듣고 의견을 주시면 제가 학원하고 협의해서 그걸 좀 스케줄을 짤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예전에 회계사 강의도 한 10년 이상 했었고, 그래서 공기업 강의도 10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노무사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감사직 7급 있거든요. 이쪽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직 7급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지금 제가 하는 수업 하고 나서 조금 더 해드려야 돼요. 조금 더. 근데 그 조금 더 하는 건 제가 그냥 문제풀이반에서 문제를 넣어서 그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론을 보강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시바용 두꺼운 교재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하고 그걸로 또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부담스러울 것도 같고, 또 기본반 동영상 들으려면 이 교재로 했기 때문에 이 교재를 들으면서 제가 심화해 드리고, 그리고 추가 심화 개념은 제가 뭐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면 되니까, 문제풀이에서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 커리큘럼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경영학 강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했고 제일 오래 했고 가장 높은 회계사 강의부터 모든 시험을 다 해봤어요.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경영학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트렌드라든지 뭐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또 노무사 강의도 벌써 한 5년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다 분석돼 있고, 이제 올해 시험이 참 관건이에요. 올해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영학이 사실 공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범위가 넓히려면 얼마든지 넓힐 수 있고 깊게 하려면 얼마든지 깊게 할 수 있는데 또 쉽게 하려면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이 그동안 제일 쉬웠었어요. 사실은 전체 시험 중에 제일 쉬웠었는데 이제 올해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간단한 안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그 공부 요령 특강을 하는데 그게 1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면 또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건 동영상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시고 그걸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출제 포션 뭐 이런 것도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한 10분 걸리는데 그것도 생략할게요. 그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 나올 때마다 강조해서 제가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다 어딨냐면 기본반 동영상 강의 첫째 시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복을 좀 제가 제거하려고, 그래야 저희가 지금 요번에 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내용을.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고 동영상 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듣고 요거를 보완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그 경영 전략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좀 판서 글씨가 좀 작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수업 들어오시면 알지만 한 교시에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다 가득 채우고 제가 쉬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여러분이 볼 줄 숲을 보고 전체 줄거리를 볼 줄 알아야 경영학이 이해가 잘 되고 나중에 문제도 잘 풀립니다. 문제풀이반 해보시면 알지만 문제 푸는 요령에 이 흐름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카테고리나 흐름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갖추려면 이런 것들 한번 전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줄거리를. 그래서 이제 글자를 좀 작게 하니까 그거 감안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신 분은 앞으로 와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이나 앞에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경영 전략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경영 전략은 무엇에 관한 학문이냐 그러면 대답이 이거예요. 기업의 성공에 대한 관심을 정리하는 학문인데, 도대체 기업의 성공이 뭘까? 우리 요 앞에 여학생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도대체 기업의 성공은 뭘 성공이라고 할까요? 네, 이윤극대화. 네.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요 앞에 여학생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지. 예. 기업의 이미지 좋게 하는 거. 자, 시간이 많으면 제가 다 한 번씩 물어보고 싶은데 뭐 이제 쭉 물어보면 제가 과거 경험상 예를 들어서 매출 극대화도 나오고 마켓 쉐어 극대화도 나오고 뭐 쭉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뭐 나중에 우리 수업 배우다 보면 봉사 목적 극대화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대답은 기업 가치 극대화예요. 가치 극대화. 이게 제일 좋은 대답인데 어쨌든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기업의 성공이라 할 때 우리의 관심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의 성공을 뭐로 하느냐. 이게 첫 번째 관심이에요. 도대체 기업의 성공이 뭐냐 정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업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한 이 영향변수, 함수.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영향변수, 독립변수라고 하고, 결과변수 또는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결과에 영향 주는 영향변수가 뭐가 있느냐. 요것도 이제 이게 두 번째 관심사항이에요. 성공에 영향 주는 요소가 뭐냐. 그럼 이제 이윤이면 이윤의 영향 주소가 뭐냐, 마켓시어면 마켓시어 영향 주소가 뭐냐, 이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먼저고. 세 번째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방법. 이렇게 세 가지에 보통 관심을 갖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요쪽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업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영향 변수가 뭐가 있을까? 요게. 저 뒤에 학생 한번. 자원, 예, 자원. 한 분만 더. 그 옆에 여학생. 인재, 예, 인재, 예, 인재. 자, 이것도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이제 더 안 물어볼게요. 이거 이제 인재를 보통 종업원 이렇게 얘기하고, 자원은 뭐 돈 얘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 뭐 CEO, 뭐 많겠죠? 이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원, 인재, 기술, CEO 이런 게 다 이 목표, 성공에 가져온 중요한 요소인 걸 알겠는데, 세 번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대부분은 이게 많아야 된다. 그렇죠? 기술이 높아야 되고 CEO가 우수해야 되고 자원이 풍부하고 많으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틀린 말 아니죠. 당연히 많으면 성공할 수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 갖는 이 경영 전략은 양보다는, 양이 많으면 당연하게 성공을 가져오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제한 양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게 제한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얘를 어떻게 잘 믹스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올해 노무사 1차, 올해 2차까지 아마 노리신 분들 꽤 계실 텐데, 1차, 2차까지 남은 시간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남아있는 날짜는 완전 똑같고, 하루에 내가 확보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뭐 10시간, 어떤 사람은 뭐 8시간, 어떤 사람은 뭐 7시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거 곱하기 날짜 하면 그게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전체 시간이에요. 이 시간도 되게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다 이겨요. 남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일 남았는데 나 혼자 200일 남았으면 그 이기지. 그걸 못 이겨요? 남보다 2배 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시간의 문제 갖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시간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렇죠? 여기에다 방점을 둔다고요. 그걸 우리는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전략.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의 어떤 그 제약 조건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그걸 잘 믹스해서 성공을 가져오게 하는 거, 이게 전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째 시간에 제가 질문하는 식으로 일단 수업을 진행했는데 어떠셨어요? 저 뒤에 남자 자기 차례 될까봐 좀 신경 쓰이지 않으셨어요? 이게 질문하면서 강의하면요 효과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하거든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저 뒷분도 뭘 물어볼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요거 대답할 준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수업법이 질문하는 건데, 이 질문하면 보다시피 시간 너무 많이 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질문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긴 하는데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시간 안 들여요. 그 대신에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해 보시고 제가 말하는 그 답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 일치하면 여러분은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안 들어도 붙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수업 시간이 틀리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배우러 오신 거잖아요. 몰라도 되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잘 배워서 그냥 시험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수업 들어보시면 알지만 의문형으로 질문을 던지고 제가 바로 답변합니다. 그 사이에 잠깐
포즈를 줄 테니까 잠깐 생각하시고 답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 요거는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 정도 지우고, 그리고 이제 칠판 판서를 제가 여기서 저끝까지 쭉 간다고 그랬는데 수업 시간에 계속 받아 적는 분들이 있는데 받아 적지 마시고, 받아 적는 거는 받아 적기 시작하면 생각을 안 해요. 기계적 작업만 하거든요. 눈하고 손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쭉 수업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안 지우니까 쉬는 시간에 그걸 판서하셔도 되고 사진 찍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찍어도 돼요. 제가 만약에 불가피하게 지울 일이 생기면 사진 찍어도 된다고 할 거거든요. 그럼 찍으시고 나중에 그냥 천천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받아 적느라고 설명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오늘 첫째 시간에 할 건 뭐냐면 경영 전략의 수립 절차 얘기를 할 거예요. 수립 절차.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쉴 건데, 그러면 경영 전략의 수립, 요게 일단은 핵심 메인이죠. 전략을 수립하겠다. 근데 절차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전략 수립하기 전 단계가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전략 수립 후 단계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단계가 되는 것이죠. 전략 수립을 위한 전 단계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둘을 이용해서 전략 수립하고 나서 전략 수립이 끝나면은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고, 실행 끝나고 나서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개 단계. 그러니까 경영학은 잘 보면 더군다나 객관식이기 때문에 외울 건 없고요. 그냥 이해만 잘 하시면 객관식은, 저는 사실 객관 시험은 어떤 시험이 나와도 거의 80% 이상 맞출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과목이더라도.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문제풀이반 첫째 시간에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 문제 푸는 요령 중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면 객관식에서는 답 골라내는 게 가능해요. 답을 찾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러면 사실 노무사 여러분이 경영학 수업을 들을 때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2차 시험에 인사나 조직이나 인사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도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 주관적으로 쓰실 때도 줄거리를 잡고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답안 자체가 달라요. 보는 관점이. 그래서 1차 수업을 잘 들어두시면 2차 시험에 도움이 돼요. 특히 조직과 인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조직과 인사의 바탕이 되는 게 또 이 전략이거든요. 요즘에 인사 전략, 조직 전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틀을 가지고 잘 이해하신 다음에 조직과 인사의 이론도 잘 접목시키고 나면 실제 2차형 쓰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 왜 하냐면, 자, 보시면 이 5단계 중에서 2단계는 안 중요합니다. 시험 관련해서도 안 중요하고 경영자한테도 안 중요합니다. 어디가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곳은 어디고 안 중요한 것일까? 그걸 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은 요 실행하고 평가는 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자, 왜냐면은 이 실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실행은 일선 종업원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수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경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수립을 잘 해놓으면 잘해놓은 그 전략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벌써 내 손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략만 잘 수립되면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평가는 기업 외부자들이 주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주나 채권자 이렇게 대답하면 제일 좋은 거고, 주주나 채권자. 이 회사 성적을 놓고 내가 추가 투자할 건지 회수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고, 좀 롱텀으로 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 중에 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업이 어떤 전략을 썼더니 성공했더라, 실패했더라,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어느 정도 원리가 있다면 이걸 이론화 시켜갖고 교과서에 넣고 학생들 가르치고 또는 기업한테 다시 컨설팅하고 뭐 이렇게 써먹는 것이지, 그 경영자 자신은 벌써 여기서 제대로 안 됐으면은 그냥 끝난 거예요. 쫓겨나 있는 거 벌써.
집에 가 있다고. 그쵸? 실행이 좋은 결과 안 나오면 평가가 좋으면 벌써 막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결과가 안 좋으면 벌써 쫓겨났다고. 벌써 끝난 거지.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여기는 안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공부 시간도 재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도 잘 가고 재밌어야 되고, 문제도 잘 풀려야 되고, 또 암기도 잘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경영학은요, 한 가지만 가시면 돼요. 그거 갖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이게 뭐냐면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시면 돼요. 경영자 마인드. 경영자 마인드는 뭐냐면 내가 경영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거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이 뭐냐? 성공의 요소가 뭐냐? 경영자 마인드인데 그러면 경영 마인드, 경영자 마인드. 경영자가 결정할 건 딱 두 개밖에 없다. 두 개. 하나는 뭐냐면 방향 결정.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길이 두 갈래인데 어디로 가는 게 더 유리하냐? 방향 결정. 두 번째는 순서 결정. 하긴 할 건데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 거냐. 순서. 이거 두 가지만 정하면 돼요. 그게 이거예요. 방향 결정, 순서 결정.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순서 결정이에요. 순서.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앞에 세 개는 중요하고 왜? 이게 본질인데 이걸 위해서 이 둘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셋은 중요하고 저거는 벌써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덜 중요하다. 그게 경영 마인드예요. 저기까지 신경 쓸 그럴 계제가 없죠. 자, 그래서 순서 결정, 방향 결정만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서를 위해서 앞에 전 단계가 두 개인데 비전 설정 뭐냐? 비전 설정은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 요거를 결정한 거다. 키워드는 미래, 바람직한 나의 모습. 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저 멀리 보이는 멋진 곳, 별, 갖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얻고 싶은 것.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면에 환경 분석은 뭐냐? 이거는 현재의 나의 모습, 내가 처한 상황을 말하는 건데 방점은 요거죠. 현재의 나의 모습.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나의 상태, 출발점. 그러면 저 앞에서 두 개, 이 출발점하고 도착점, 목표 결정되면 이걸 연결하는 게 뭐다? 그게 전략이다. 이거죠. 전략.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하는 그 방법이 뭐다? 방향 아니면 순서. 방향, 순서. 이것만 정하면 그게 전략인데, 자, 예를 들면 출발점이 여기 있다 칠게요. 그러면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출발점이 여기라면 이 방법이 또 좋은 방법이에요. 당연히. 방법이 달라지죠. 근데 만약에 출발점이 같지만 도착점이 여기다. 그러면 방법이 달라지죠. 여기 있을 때는 이 방법, 여기 또 이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요 화살표를 결정하는 건데 화살표 결정하려면 두 가지 지점은 꼭 필요하다. 출발점과 도착점. 당연히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용어가 생각 안 날 수도 있지만 객관식이니까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주관식은 좀 다르지만. 자, 그래서 이제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분석하는데, 자, 비전 관련해서 유사한 용어 중에 미션하고 비전을 비교해달라. 이런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는 기출문제 소개할 때는요, 노무사 기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출까지 다 이제 녹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노무사가 아니더라도 딴 시험에서 여기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더 큰 개념이다. 이 결론이에요. 큰 개념이다. 그래서 미션의 정의가 뭐냐? 이거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궁극적인 목표. 근데 비전은 뭐다? 이거는 구체화된 목표. 구체화된 목표 아니면은 숫자화된 목표. 숫자로 표현된 목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목표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업의 성공. 아니면은 김아무아무개의 성공. 그쵸? 이게 부모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그 성공이란 말은 딱 너무 좋은 말은 아니죠. 천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인생의 성공. 그쵸?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살라고 부모님이 와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 이제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 정도 목표를 미션이라 하고, 그죠? 그 종교인들이 미션을 추구하는 거죠. 평생 가는 거죠. 평생 가는 거. 근데 반면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년 내 매출 100조 달성, 아니면 5년 내 세계 3위. 이게 비전인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눈에 보입니다. 비전. 눈에 보입니다. 숫자죠, 숫자. 그리고 그 기업이 5년이나 3년 지나면 끝나는 겁니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도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수명은 무한하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초기 3년, 초기 5년, 최근 5년까지의 구체적 목표를 우리가 비전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로 치면은 나는 1년 내 아니면 뭐 6개월 내에 노무사 수석 합격. 엄청 구체적이면서 그쵸? 숫자로 표현돼 있죠. 수석이면 1등이죠. 1등 합격. 또 뭐 10등 내 합격.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무사 합격하면 인생이 끝나나요? 그건 아니죠.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지게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이거를 단기 목표로 세운 거죠. 눈에 보이는 목표로, 가시적 목표로. 그걸 비전이다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데, 환경 분석은 외부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환경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수립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 경영학은 모든 게 다 순서입니다. 그러면 왜 얘를 먼저 하고 왜 얘를 나중에 할까? 왜 그럴까요? 외부 환경 분석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외부 환경 분석은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환경이에요. 모두에게. 근데 내부 환경 분석은 개별적으로 개별에게 고유하게 적용된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걸 분석한다는 거지. 근데 외부 환경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OT 분석을 하라고 그래. OT 분석. 그럼 OT가 뭐냐? 한국말로 하면은 기회와 위협 분석이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나한테 기회 아니면 위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회 아니면 위협이다. 기회가 영어로 뭐예요? opportunity, 위협은 threat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기회 위협 분석하고 끝나고 나면 내부 환경 분석을 SW 분석이라고 하죠. SW 분석은 강점, 약점 분석이라고 하죠. 강점, 약점 분석. strength하고 weaknes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분석을 끝내고 나면 모아서 SWOT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보통 SWOT이라고 읽고요. SWOT 분석. 거꾸로 읽는 사람들은 TOWS 분석이라고 읽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교과서 중에 TOWS라고 써있는 책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SWOT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OT 요소하고 SW 요소를 다 찾아가지고 리스트업을 합니다. 쫙 나열을 하죠. 쭉쭉쭉 나열한 다음에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분석은 전략 수립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업을 했더니 딴 데는 별로 없고 여기만 왕창 많다. 그러면 여기서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수립하면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여기가 많다면 여기서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많다. 그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적정히 이렇게 안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수립하는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자리라면 기회를 활용해서 강점 사용 전략을 쓰면 돼요. 여기는 기회 활용해서 약점 보완 전략, 여기는 위협 극복하기 위해서 강점 사용 전략, 여기는 위협 극복하기 위해서 약점 보완 전략 짜는 거고,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 책을 보시면 여기에 예가 들어있어요. 그 용어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무슨 어떤 건 다각화를 쓰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 그거 아직 안 배운 상태니까. 그래서 이 방향 결정을 먼저 하는 것이다. 나중에 시험에 요 사례까지 나온다. 사례도 나왔다. 밑에 있는 그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기하기 전에 전략 수립 전체 줄거리를 먼저 소개하려고 그래요. 전략 수립은 3단계인데 첫 번째가 기업 전략.
두 번째가 사업부 전략, 세 번째가 기능 전략, 기능별 전략,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 전략이 뭐 하는 거냐? 기업 전략은 관심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를 정하는 것.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는 방향 결정 문제다. 이렇게. 방향 결정 문제다. 방향 결정이 끝나면 그 주어진 방향대로 가되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방법 결정 문제다. 자, 쉽게 말하면 내가 부산으로 여행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냐? 버스 타고 갈 거냐? KTX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를 지금 순서를 정하는 거죠. 이거 먼저 정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거 정하고 이리로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능별 전략은 뭐냐면 이거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주어진 자원의 최대한 활용. 여기 주어진 자원이라는 말이 있는 바람에 여기는 보통 제가 아까 저기서 했지만 자원의 양이 고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원이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을 최대 활용하는 그 단계라면 요 위는 여기는 자원의 양이 고정돼 있어요. 여기는 자원의 양을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기는 가능합니다. 여기는 불가능하고 여긴 가능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중에 사람을 더 뽑아라. 돈을 더 차입해라. 이거 가능해요.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주어진 자원, 주어진 사람 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이 주어진 자원 최대한 활용한다는 말은 이거 말로 했잖아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주어진 자원 최대 활용. 그죠?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은 단위로 얘기하면 퍼센트거든요. 퍼센트. 요거를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용어가 뭐냐면 효율성이란 단어예요. 효율성. 효율성이란 말에 일단 율이 있긴 하죠. 효율성. 그죠? 이 효율성의 영어로 efficiency라는 단어인데 나중에 찾아서 이제 교과서에 아마 그렇게 써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찾아 쓰시는데 efficiency라고 하고 효율성과 비슷한 용어를 기능별 전략이 나중에 보시면 뭐 생산 관리의 생산 전략, 그다음에 조직은 조직 전략, 뭐 인사 전략, 뭐 마케팅 전략 이렇게 이제 세분화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는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생산성. 그다음에 또 가다 보면 뭐 경제성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시험 잘 나오면 경제성 시험 진짜 잘 나와요. 그러면은 이 성이 붙은 게 뭐냐? 성이 영어로는 ability인데 productability. 그쵸? ability인데 요거를 우리는 효율성을 표현한 용어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효율성은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용어다. 그럼 효율성의 반대말이 있다. 반대말이 뭐냐면 효과성인데 이 효과성은 방향성을 말하는 거다. 효과성은. 그래서 효과성의 결과는 뭐냐면 O 아니면 X예요. 그러니까 또는 O 아니면 X 아니면은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성패. 이게 효과성의 관심. 효과성의 결과는 O 아니면 X, 성공 아니면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자, 효과성을 영어로 effectiveness라고 하는 effect 하냐, effect가 있냐, effectiveness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 물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주변 친구, 친척들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나는 노무사 합격을 비전으로 세웠어요. 그걸 위해서 방향을 외부환경 분석했어요. 외부환경 분석.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이 40문제로 늘어나면 이거는 모두에게 공통인 환경인 거죠. 나만의 환경은 아니에요. 모두의 공통인 환경인데 그게 기회일까 위협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일까 위협일까? 뭐 공부가 좀 돼 있는 분은 사실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제 못 따라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남은 기간 가지고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 공부가 된 사람들은. 공부 안 된 사람들은 지금부터 진짜 코피 터지게 해야지 근접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커트라인 내려갈 수는 있겠지. 만약 문제가 어려우면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도 어쨌든 공부량은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지금. 그렇죠? 그 뭐 작년하고 완전 다른 거지 환경이.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봤더니 나는 사실은 경영학 전공자라든지 아니면 노무 쪽 관련된 뭐 법인에 있다든지 뭔가 좀 인사 파트에 뭐 업무를 했다든지 그래서 내가 좀 경험이 있어. 그러면 이쪽인 거고. 그죠? 또는 뭐 내가 뭘 숫자를 싫어하고 조문 보는 거 싫어해. 그럼 이쪽인 거고. 이제 이건 나의 얘기죠. 나의 얘기. 그래서 그래도 봤더니 이거야. 그쵸? 이거야. 그러니까 와서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노무사 준비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붙고 싶어. 올해.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서울대 입구역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요 옆에 간호학원 있네. 간호학원 가고 거길 끊어가지고 진짜 코피 터지게 밤새도록 공부해요. 노무사 붙어요, 못 붙어요? 그럼 못 붙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실패 아니면 X예요. 근데 방향이 잘 되면 무조건 성공 아니면 O예요. 그죠?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신 거예요. 노무사를 하기로 결심하셨고 노무사 준비 학원에 오셨고 그죠? 그런데 방향은 맞는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산출은 뭐냐면 합격은 합격. 응? 합격인데 투입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2년에 합격한다. 응? 그러면 누가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효율적인 거지. 돈도 덜 들고 힘도 덜 들고 그쵸? 결과도 똑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있는 효과성을 먼저 분석을 하고 효율성 얘기는 우리가 이 기능별 수준에서 어떤 그 저차 레벨에서 보는 것이지 너무 이것만 따지면서 그죠?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지. 경영자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요 방향 결정 얘기도 여기도 한 2-3시간 필요하고 여기도 한두 시간, 2-3시간 가까이 필요한데 오늘 1교시는 요거 먼저 마무리 짓고 쉴게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위에서 방향 정했다 치고 왜 여기가 제일 중요하냐면 대개 경영자가 직면한 전략 수립은요. 이거는 벌써 결정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다 그러면 전자제품 잘 만들어서 팔겠다 그 방향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전자제품 팔다가 말고 뭐 음식으로 가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계속 가야지. 그러니까 결정된 거고 이건 또 너무 하위 레벨이고 이건 진짜 똑똑한 애들 뽑아서 시키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방향을 잘 갈 수 있을까? 할 때 대답이 뭐냐면 어떻게 싸우면 이 목표가 달성될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상황에서 방법을 만드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 이거죠. 경쟁이 이기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경쟁 전략이라도 하자.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생략된 말은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이죠.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얘나 얘는 동의어입니다. 사업부 전략 이런 걸 잘 몰라서 기초반에서 이런 걸 들었는데도 시험장 가면 잘 이해가 안 된다. 시험을 이렇게 내면 딱 떨어지는데 시험을 이렇게 낸다고. 경쟁 전략. 그러면은 갑자기 이게 머리가 애매해지면서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이게 같은 거거든. 사업부 전략. 이거는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경쟁 전략은 어떻게 하면 저게 달성될까? 저 방법을 찾을까? 대답은 경쟁자보다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 우수한 무기. 그걸 경쟁 우위라고 하자. 경쟁 우위는 무기라고 이해합니다. 무기.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까? 경쟁 우위. 경쟁자보다 우수한 무기를 갖고 싸우면 이긴다. 예를 들어서 저쪽 애가 30cm 칼을 갖고 나한테 덤비면 내가 60cm 칼을 갖고 기다리면 이길 가능성이 높고 저쪽에 칼을 갖고 오는데 내가 총을 갖고 있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무기가 우수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경쟁 우위는 어떻게 하면 찾아지고 경쟁 우위를 찾는 방법이 뭐가 있고 찾은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요걸 아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경쟁을 찾을 수 있을까? 자, 경쟁을 찾는 방법이 2가지가 있고 유지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창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독특함이에요. 독특하면 무기가 된다는. 남들한테 없는 거 내 거. 요거는 그냥 차별성이라고 해도 돼요. 차별성 또는 차별화라고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환경에 누가 더 빨리 부합하느냐. 환경에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 이게 두 번째. 여기까지는 무기를 찾는 방법이 파인딩 하는 방법이에요.
이 환경에 부합을 해서 성공한 사례로 아마존을 제가 예를 드는데 아마존이라는 회사는요, 그 인터넷 환경에 재빨리 가장 먼저 부합했기 때문에 성공한 회사죠. 그러니까 이 아마존이 탄생한 게 20년도 안 됐을걸요? 20년 됐나? 안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존이 탄생했을 때 그때 인터넷 환경은요, 이 인터넷이 탄생한 건 거의 100년 가까이 돼요. 60년 이상 한 80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이 돼 있었는데 쓸모가 얘는 어디에 그동안 쓰였냐면 군사 목적으로 군대들이 서로 연락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목적, 대학에서 연구실끼리 연락하거나 다른 대학과 연결할 때 인터넷을 굉장히 오래 써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당시에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 연구소에서는 진짜 많이 인터넷을 했었어요. 서로 막 주고받고 이런 걸. 메일까지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얘네가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팔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국에는 그 역사가 100년이 넘은, 그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오프라인 전통 서점이 있었어요. 몇 개가. 반젠 노블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아마존을 보면서 콧방귀를 낍니다. 야, 어떻게 인터넷으로 책을 파냐? 말도 안 된다. 책이란 것은 서점에 직접 나와서 표지도 보고 내지도 보고 목차도 보고 그러고 나서 종이질도 만져보고 그러고 사는 것이지 인터넷 턱 사는 게 말이 되느냐. 무시했었어요. 개무시했었죠. 그래서 그런데 아마존이 설립해서 이게 최초 기업이다 보니까 또 초기에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걸 막 활용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회원수도 급증했고 커머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달 그냥 아마존의 실적 이런 것들이 막 신문에 막 나오니까 그 오프라인 전통 서점이 긴장해갖고 아마존은 여름에 시작했는데 회사를, 그 오프라인 전통 서점은 겨울에, 그러니까 6개월 후부터 자기네들도 온라인으로 책을 팔겠다라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따라잡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으세요? 그 전통 서점이 아마존 따라잡는데? 예, 아직도 못 따라잡았어요. 그죠? 아마존이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만드는 회사도 아니라고. 그죠? 그때는 유통도 자기가 안 했어요. 응? 홈페이지만 있었지. 다 기존 거 다 활용하는 거고, 이거를 제일 먼저 활용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1등이 됐고, 또 거기다가 책만 팔았어요. 이것저것 더 늘려가지고 세계적 기업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기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인데, 이게 찾아진 무기가 오래 안 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터넷 1호 회사 이런 회사들이 망한 회 되게 많아요. 뭐 골드뱅크 이런 회사들은, 그렇죠? 야후도 지금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초기에 잘 나가던 회사도 끝까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오랜 기간 유지가 되려면 두 가지를 또 더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자원의 획득 가능성, 두 번째는 모방 가능성 아니면 모방 불가능성. 요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원의 획득 가능성이 뭐냐? 그럼 이거는 그냥 독점성을 말하는 거예요. 독점. 자원을 누가 더 빨리 독점하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 더 빨리 독점하느냐. 그런데 아무거나 독점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독점했다가는 그냥 돈만 날리고 경쟁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반드시 내가 이걸 독점하면 그 경쟁력이 오래 유지될 것 같다. 그런 자원을 먼저 확보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면, 오프라인 쪽인데 유통으로만 한정하면, 유통에서는요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은 사이트, 그러니까 어떤 지점을 말하는 지점. 그래서 예를 들면 사거리에, 어떤 지하철역 앞에 사거리에 코너에 있는 자리, 거기를 많이 잡았다. 유동인구가 많다. 그럼 거기서는 뭐 김밥을 팔아도 잘 되고 옷 팔아도 잘 되고 핸드폰 팔아도 잘 돼요. 어차피 거기는 그 자리 잡는 순간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원유 같은 거 이런 게 전 세계 모든 공장 돌리고 자동차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그 원료다 보니까 원유를 잡고 있으면 그 독점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히토류, 그렇죠? 히토류가 뭐예요? 희귀한 광물, 그렇죠? 근데 희귀한 광물이 어디에 쓰이는 거다?
첨단 전자제품의 원료로 들어가는데 이게 현재 자원의 보존량은 그렇지 않지만 생산량은 중국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은 생산 안 해요. 왜냐하면 히토류는 이걸 캐는데 환경 오염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환경 파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중국은 그냥 막 무리하게 하는 거고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경쟁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저기 다오이다오라는 섬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저오도라고 거기는 일본 말로는 뭐라고더라? 하여튼 그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을 지금 일본이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리고 중국은 그걸 인정 안 해. 역사적으로 자기네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와서 거기 근처에 와서 막 고기 잡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일본 그 군함이 중국 어선을 잡아다가 일본 동경만에다 세워놓고 일본 재판에다 올리거든요. 그럴 때 중국이 뭐라 그러냐면 자꾸 그러면 히토류 너희한테 공급 안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일본이 바로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돌려보내고 히토류 거래 계속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 엄청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온라인이었으면 아직까지는 주로 회원수죠. 회원수. 그래서 이제 공짜로 메일을 만들어주고 공짜로 블로그를 주면서 회원 확보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활동하게 하고 광고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던 거죠. 자, 모방 불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예가 이제 브랜드인데요. 브랜드는 뒤에다가 자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여요. 그 자산은 우리가 다음에 회계학할 때 제가 해드릴 건데 미래에 현금을 유입시키는 애가 자산의 정의예요. 미래에.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브랜드 이쿼티라고 그래. 이쿼티. 그러니까 자산은 원래 에셋인데 여기서는 이쿼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브랜드 자산의 가장 큰 핵심적 장점은 뭐냐면 모방할 수 없다는 거죠. 모방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코카라는 브랜드가 있다 칠게요. 이 브랜드가 엄청난 자산 역할을 합니다. 브랜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노무사 붙고 한 3년 정도 알차게 돈을 모으고 나서 목돈이 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저기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여행을 갔다 칠게요. 한 달짜리. 막 밀림을 헤매다가 목말라 갖고 이제 동네에 어귀에 나왔는데 가게가 하나 있어요. 가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코카콜라도 있지만 거기에 우탕카 와탕카 현지 이런 음료가 있는데 가격이 비슷해. 그럼 여러분 이변이 없는 어떤 걸 삽니까? 코카 삽니다. 왜냐하면 얘에다가 돈을 지불하면 내가 기대하는 그 효능 이게 충족이 되거든요. 실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거기는 소비를 하는데 딴 거는 괜히 잘못 먹었다가 배 아픈 거 아니야? 또 며칠 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할 거기 때문에 사 먹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브랜드는 거부하지 않고 직업을 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자산인 거죠. 근데 이거는 모방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상표법 이런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계속 어떤 임기를 연장해 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쟁의 무기를 이제 갖추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경쟁의를 창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 유지 방법 두 가지, 총 네 가지 방법을 우리가 경영자한테 소개하면 경영자는 그래 수긍이 간다, 말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다. 이걸 한 단어로 좀 요약해달라. 이 네 가지를 뭉뚱그려서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개념을 하나라도 축약해달라. 그 대답이 그래? 그러면은 가치 활동을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활동. 그 가치 활동이 뭐냐? 가치 활동이라는 것은 요거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활동 이렇게 얘기해요. 혜택. 혜택이란 말이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기쁨을 주는 활동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너무 쉽다. 그런 분들은 효용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 기쁨을 준다, 효용을 높인다. 같은 말인데 예를 들면 특정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돈을 주고 샀는데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사고 싶어. 그럼 그게 가치활동 기쁨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한테는 티켓 값을 100만 원을 줘도 안 아깝다. 또 다음에 올라도 또 가고 싶다. 그죠? 그러면 기쁨을 얻은 거죠. 그러면 그 연예인은 우리한테 가치활동 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활동을 하면 되는데 그럼 가치활동을 어떻게 찾냐? 그럼 대답이 포터라는 사람이 포터에 가치사슬이라는 도구를 갖고 찾는 방법을 소개했어요. 가치사슬.
이제 포토의 가치 사슬은 자, 요렇게 생긴 그림인데요. 총 3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영역이 3군데인데 첫 번째는 요 아래 부분, 여기를 주활동, 주활동, 주요활동 또는 본원적 활동, 여기는 5개의 주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위쪽을 보조활동 아니면은 지원활동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가 4개의 보조활동이 있어요. 나중에는 다 외워야 돼.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사례까지 하셔야 돼요. 자, 주활동 5개 중에 특별히 앞에 3개, 요 파란 박스 묶은 앞에 3개는 모든 제조회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기능 3개인데 그게 뭐냐면 구매, 제조, 판매. 이거 없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구매, 제조, 판매. 반드시 필요한 3기능이고 뭘 구매하냐? 원재료나 뭐 사람 채용 뭐 이런 쪽인 거고 기계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판매한 다음에 추가적인 2개 중에 하나가 마케팅이고 하나가 서비스나 AS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AS는 주활동이 아니다. 지원, 보조활동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죠. AS 활동은 주활동, 주요 활동이죠.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죠. 자, 이 중에서 이 구매는 영어로 쓸 때는 인바운드라고 씁니다. 인바운드. 그래 놓고 물류 투입 활동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는 아웃바운드라고 읽고 아웃바운드라고 하면서 물류 산출 활동이라고 합니다. 물류 산출 활동 이렇게 부릅니다. 제조는 오퍼레이션이고 그냥 제조 생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는 지우고 그냥 이거 다 쓰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회사 주 활동은 되게 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구매한 다음에 제조하죠. 제조한 다음에 판매하죠. 판매해서 마케팅하죠. 마케팅 이후에 서비스 있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는데 이게 잘 흘러가도록 위해서 도와준 활동을 보조활동, 지원활동 하는데 4개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보조활동 있는데 맨 위에 하부 구조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인프라 펌 스트럭처라고 하는 인프라면서 펌 스트럭처인데 맨 위에 쓰긴 했어요. 하부 구조에 얘가 뭐가 있냐면 되게 이제 뭐 회계나 뭐 재무나 아니면은 품질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예를 들면 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산 관리까지 배우고 나면 생산 관리에서 이거 배우거든요. 생산 관리에서 이걸 배우는데 그럼 그때부터 막 헷갈립니다. 그거는 주요 활동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기본반 할 때도 잘 강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게 여기서 이게 여기 있는데 여기다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R&D가 있고요. R&D 연구개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 인적자원 관리도 이게 보조 활동입니다. 사람 종업원 데려다 쓰는데 왜 주 활동이 아니냐? 사람 데려다 쓰는 건 여긴 거고 여기 쓰고 있는 거고 관리하는 건 또 별개 문제예요. 그럼 유사한 말로 오늘은 이제 기본하고 심화를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추가 설명할게요. 이제 아마 기본 안 했을 텐데 획득을 영어로 쓰면 프로큐어먼트라고 써요. 쓰면서 무엇을 획득하냐 그러면은 원재료, 뭐 기계, 뭐 건물, 사람을 획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구매하느냐? 원재료, 그 다음에 뭐 사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재료 사람 구매하는 거하고 여기서 원재료 사람 획득하는 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대상은 똑같아. 사람, 뭐 기계, 뭐 재료. 여기는 구매한다고 획득한다고 그래. 근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다 이거지.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루틴한 거, 루틴. 그동안 해왔던 거래 관계에서 계속 사오는 거고, 그쵸? 이거는 뭐다? 이거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런 기술 갖고 이러한 재료 갖고 우리가 해왔는데 새로운 대안 없을까? 재료를 바꾸면 안 될까? 이렇게 우리가 아예 새로운 대안 찾는 거예요. 그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잘
방향대로 잘 흘러가도록 위에서 잘 도와주면 회사가 이렇게 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것을 이윤 아까 대답하신 게 이윤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지, 회사가. 자, 요거를 포토의 가치사실이라 부르는데 포토는 왜 이걸 가치사실이라 불렀을까 하면요. 경쟁 우위, 무기 이걸 찾으려고 할 때 요 구매 활동, 뭐 개별 활동의 우위, 제조 활동의 우위, 판매 활동 이렇게 개별 활동의 우위를 찾기보다는 활동에서 넘어가는 연결 관계 아니면은 연계 관계에서 우위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별 활동의 우위가 아니라 연결 관계 우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개별 활동 우위가 왜 안 중요하냐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개별 활동 우위는요. 예를 들어서 구매 우위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다 우위 붙이면 돼요. 구매 우위가 뭐예요? 재료나 사람을 경쟁사보다 더 어떻게? 싸게, 빠르게, 안전하게 조달할 수 있으면 그게 구매 우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있어요. 모방이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쟤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원재료를 좀 더 싸게, 좋게, 빠르게 구매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을 뒤집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위는 오래 안 간다는 거지. 제조 우위, 제조 우위는 뭐예요? 여기다 우위 붙이면 돼요. 제조 우위는 뭐예요? 남보다 물건을 더 싸게, 빠르게,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경쟁사가 노력 안 할까요? 경쟁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따라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스마트폰 기술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나 미국이 좀 앞서 있었는데 중국 따라오는 그 속도 보세요. 장난 아니죠. 그죠? 금방 따라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연결관계 우위는 이거는 알고도 쉽게 못 따라온다 이거예요. 알면서도 쉽게 못 따라온다. 왜 그러냐? 이 연결관계 우위는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면서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돼. 구매와 제조가 조화가 맞아야 돼요. 구매도 잘하고 제조도 잘하고 둘의 조화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도 쉽게 따라올 수 없다. 그쵸?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시너지 이펙트라고 한다. 시너지 효과. 그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노동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경영학이 강하고 다 이제 강한 과목이 있는데 한 과목만 잘해갖고 붙을 수 있나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 완전 전공자라 하더라도. 근데 두세 가지가 잘 돼야 되는 거고 또 지금 경영학 공부하면서 나중에 2차하고도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관계 우위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경영을 잘해주시면 노동법 공부할 때 노동법 나온 이유가 노사관계에서 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노사관계도 경영에서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경영자 운영 입장에서 그런 관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자 입장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보면 눈에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연결관계 우위는 알면서도 쉽게 못 따라와요. 그래서 포터는 이거를 같이 사슬이라 불렀는데 사슬이 뭐다? 연결관계다 이 말이야. 연결관계. 그쵸? 사슬 연결됐다. 영어로는 value chain인데 이 chain이 뭐다? 연결된 거를 말한다. 연결관계에서의 우위를 우리가 얘기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쉴게요. 자, 그러면 이 가치활동과 경쟁우위는 지금 화살표상으로는 가치활동으로부터 경쟁이 나온다고 지금 배웠지만 반대 방향도 있다. 그러니까 경쟁우위로부터 가치활동이 나온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책에는 요게요. 요렇게 옆으로 돼 있어요. 왼쪽 오른쪽 돼 있는데 지금은 위아래로 제가 그냥 있는 자리를 쓸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몇 페이지에 있느냐? 4페이지에 있네요. 4페이지. 자, 보면 이 화살표의 의미 뭐냐면 가치활동으로부터 경쟁위가 나오고 경쟁위로부터 가치활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자, 이 둘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게 지금 하나는 이름이 활동이고 하나는 우위인데 활동이란 거는 어느 한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활동. 일정 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플로우 유량 개념이다. 유량. 일정 기간에 걸쳐서 나오는 게 활동이다. 근데 반면에 우위는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상태. 영어로 얘기하면 state 상태를 말한다. 또는 stock 저량을 말한다. 저장량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정 시점에서, 그러니까 일정이란 말 위에 다 있어서 안 써도 되는데 일정 시점, 일정 기간, 이건 기간에 걸쳐서 파악되는 것이고 시점에 어느 시점에서 파악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얘는 그 느낌이 이제 이런 식이고 얘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느낌이. 자, 우리가 지금부터 올 상반기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건 이거거든요. 공부하는 활동.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어느 상태가 되냐면 합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죠? 합격할 상태가 돼. 그러면 시험 봐서 붙어.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활동은 노무사로서 하는 활동은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해요. 물론 노무사 초창기는 여러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전문가로서 딱 어디 가서 막 방귀 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약간 이제 나중에 와서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노무사로서 활동 한 3년 정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난다 긴다 누가 만나도 막 턱턱턱 얘기가 다 나오겠죠. 그럼 그때 하는 그 경쟁력은 같은 노무사끼리 경쟁해도 훨씬 우위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더 가치 있는 활동하겠지. 더 큰 기업 사례를 맡아서 할 거고 더 복잡한 사례를 맡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경쟁 우위로부터 어떤 상태로부터 특정 활동이 나오게 되고 활동으로부터 더 가치 있는 더 높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고받는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회계학을 할 거니까 이 유량과 저량의 의미가 뭐냐면 저량은 저장량이에요. 그래서 저수지의 물 양이라고 치고 유량은 흘러 들어오는 양, 흘러나가는 양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월 1일이에요. 여기가 1월 1일, 여기가 12월 31일인데 이때 물이 저수지에 100톤이 있었어요. 100톤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물이 50톤이 흘러 들어오고 상류에서 들어오고 30톤이 흘러나가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물이 120톤이 됩니다. 120톤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를 저량, 저장량 요거를 유량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재무제표 보여주면 요게 BS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가 되고 요게 이거는 그러니까 1월 1일 대차대표 그러니까 12월 31일 그러니까 기말 대차대표 또는 재무상태표가 되고 요거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활동과 경쟁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 걸쳐서 활동을 해야 어떤 상태가 되는 거고 그 상태로부터 어떤 새로운 활동이 더 나온다. 책에서는 요걸 예를 들면 뭐를 들었냐면 광고 활동. 광고는 어느 시점에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기간에 걸쳐서. 그럼 여기에서 뭐가 생긴다? 브랜드 자산 아니면 브랜드 가치가 생긴다. 이거는 상태다. 그죠? 요게 시험에 실제로 나왔어요. 기출문제로. 요게 나왔어요. 광고와 브랜드 자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만 더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 어느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활동으로부터 우위가 나오고 우위로부터 활동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계속 동태적으로 주고받아야지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반짝 공부 잘했다고 붙는 거 아니에요?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만 더 하는데 이 경쟁의와 동의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핵심 역량이라는 거예요. 핵심 역량은 영어로 코어 컴피턴스라고 해석해요. 코어 컴피턴스. 핵심 역량인데 핵심 역량의 정의가 뭐냐? 핵심 역량의 정의가 뭐냐? 그럼 이것은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것. 이게 핵심 역량의 정의예요. 정의가 이거 모방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얘가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기술적 우위인데요. 기술적 우위.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제조회사가 엔진 제조 능력이 남보다 탁월하다. 그쵸? 그러면 남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요즘에 제로백 그래가지고 제로에서 100km까지 몇 초 걸리냐. 남들은 10초 걸리는데 우리가 5초 걸린다 그러면은 그거 못 따라오잖아요. 근데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조직 우위가 될 수도 있고 마케팅 우위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우위가 될 수도 있는데 모방할 수 없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회사는 제가 좋은 얘는 아니까 브랜드 얘기는 안 할 건데 자동차는 진짜 고만고만해.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세계 뭐 4, 5위권 올라온 회사도 있어요. 자동차의 퀄리티 자체는 남보다 더 우수한 건 아니에요. 그냥 거의 따라잡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세계적 기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핵심 역량이라 하자. 그런데 이제 핵심 역량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러 기능을 통합해서 우리가 찾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묶어서 설명드리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일본에 샤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샤프라는 회사. 지금은 이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중국에 사갖고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이 회사가 예전에는 뭐로 유명했냐면 이제 계산기 전자계산기 있잖아요. 카시오하고 샤프 계산기로 유명했고 그 다음에 휴대폰, 스마트폰, 그 다음에 TV. 샤프 TV 진짜 유명했어요. 예전에는 삼성 TV가 만약에 70만 원이면 샤프 TV가 100만 원, 150만 원 그랬었거든요. 유명했는데 요즘에 샤프 TV 아무도 안 사요. 그죠? 계산기 거의 안 사요. 기왕 남아있는 건 카시오는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샤프는 거의 안 사요. 그죠? 휴대폰도 없잖아. 근데 샤프가 아직 살아있어.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제품 쪽이 아니라 열매에 해당되는 제품이 아니라 원천 기술인 액정 기술이 있는데 이 액정 기술이 세계적 기술이에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액정 기술이 요즘에 IoT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IoT. IoT가 해석 어떻게 하시죠? 사물 인터넷. 영어로 인터넷 오브 띵. 인터넷 오브 띵. 그래서 사물 인터넷인데 이 사물 인터넷이 이제 나오면서 액정이 활용도가 더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옛날엔 요런 데만 액정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는 보일러에도 액정이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세탁기도 다 필요한데 보일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컴퓨터만 연결됐었는데 이제는 뭐 냉장고, 뭐 보일러, 뭐 다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화기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추울 때 집에 들어가기 30분 전에 집에 있는 보일러 일단 킬 수 있잖아요. 인터넷 덕분이잖아요. 인터넷을 반응하니까. 또는 이제 냉장고에 옛날에는 그냥 온도나 표시해주는 그 정도 작은 액정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요. 그 내부에 어떤 재료가 있는데 얘가 며칠 남았으니까 얘 먼저 사용하면 좋겠고 걔를 활용한 요리법이 뭐다 이런 걸 다 준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인터넷으로 냉장고 이렇게 해서 더 어떤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물 인터넷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무인 자동차예요. 무인 자동차. 곧 나오겠죠? 무인 드론기 이런 게 이제 나올 건데 이제는 이제 그 자동차가 운전대도 필요 없고 거기다가 입력만 하면 알아서 쫙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인터넷에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액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액정이 이 정도로 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런 거 만들어서 성공은 못했지만 이거 가지고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공했다. 판매까지 매각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게 코어 컴퓨터스죠. 그래서 그 코어 컴퓨터스는 여러 기능이 통합된 거다.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요 연결관계 요거랑 의미가 같고요. 여러 기능 통합했다. 그 다음에 여러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원천 기술이니까. 그런데 이런 코어 핵심 역량을 우리가 이뤄내려면 또는 활용하려면 학습 조직 또는 이건 이제 방법이에요. 또는 조직 학습해야 된다 이렇게 조직 학습. 학습 조직 또는 조직 학습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말이고 반대말은 개인 학습이에요. 개인 학습. 자, 개인 학습과 조직 학습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둘 다 성장하려면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 학습과 조직 학습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개인 학습은 자기만 똑똑해지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스톱.
근데 조직학습은 자 이제 항상 이거죠. 자발적으로 줄여서 쓸게요. 저절로 시키지 않아도 조직의 성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 배워오는 분위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걸 갖고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옆 사람에게 전해주는 분위기, 공유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는 분위기. 요런 게 저절로 움직이면 그걸 조직학습 또는 학습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AI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챗 GPT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기업의 직원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막 자발적으로 이런 걸 막 공부하면서 옆 사람이 전해주면서 회사 업무에 활용을 해. 그런 조직은 어떤 조직이에요? 학습 조직이에요. 또는 조직학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사례가 제가 봤더니 저는 이제 주로 강사니까 스터디 그룹이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스터디 그룹을 잘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중에 나는 요게 좀 강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배워와서 전해주고 전해준 걸 서로 또 공유하고 같이 또 활용하고 이게 저절로 움직이면 그 스터디 그룹은 제가 경험해 봤더니 붙으면 다 붙고 좀 안 좋게 되면 다 흩어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랑 첫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 자율이고 만약에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스터디 요령도 좀 알려드리고 자료도 드릴 수 있어요. 스터디 자료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독하게 난 원래 맞고 그래 좋다 그러면 혼자 하셔도 되고 스터디가 맞다 그러면 나중에 구성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스터디 그룹도 딱 이런 핵심 역량을 키우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좀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